구글 실적 발표도 사실 네.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발표가 됐고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빠지기도 해서 반발 매수세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오름폭이 한 1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61% 올랐습니다. 사실 100% 넘게 올랐다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반납을 했고 대만이 54% 올라서 우리나라 61% 코스피하고 비슷해졌어요. 근데 61% 오른 우리 코스피가 여전히 세계 1위 수익률입니다. 여전히. 네. 근데 코스피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점을 잡을 때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빠졌었거든요. 31% 정도 빠져가지고 7월 한 달 하락률만 보면 세계 또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질 때도 세계 1위고 뭐 오르는 것도 세계 네. 1위고 진폭이 이렇게 굉장히 큰데 이 이유가 뭐냐? 레버리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시계를 약간 길게 해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 1년 7개월 네. 그 정도 수익률을 한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33% 올랐어요. 그 나스닥이 1년 반 동안 33%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1년 정기예금 수익률이 3% 전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33%가 올랐으니까. 근데 코스피는 이동안 183%가 오른 거죠. 나스닥보다 한 6배 많이 오른 건데 이게 우리 증시로 보면 3배 정도 오른 거라 진폭 자체가 오르는 것도 1년 반 동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빠질 때도 이제 좀 진폭이 네. 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거의 매도세가 멈추고 이제는 매수에 전환한 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매를 보면 이렇게 호가를 위에 올려서 사는 게 아니고 밑에 받쳐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 이 외국인들의 그 평균 단가는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받쳐오면서 사고 있는 네. 건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 사람들은 수익이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굉장히 영리한 매매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전쟁이 안 끝나고 있긴 한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지금 80불대 중반까지 올라와서 금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 금리 때문에 이 하반기에는 또 증시가 가끔 발목을 잡힐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4.6%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확률이 지금 시장에서 한 64%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좀 똑똑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할 때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좀 가져간다라는 느낌도 좀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엇갈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는 그래도 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뺏기지 않고 또 잘 가져가실 수 있게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앞전에 구글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해주셨는데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 평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침부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간단하게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뭐 광고나 검색이나 모든 부분 다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 AI 반도체 쪽에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비즈니스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82%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다. 이거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거든요. 요 앞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3% 정도 증가했다 할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82%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AI 부분에서 네.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컨퍼런스로 얘기를 하고 할 때 주가 지금 시간에서 쭉 빠지고 네. 있거든요. 쭉은 아니지만 한 2, 3% 빠지고 있는데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적은 좋은데 AI 투자를 계속 하겠다, 더 늘리겠다
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데 이 숫자를 보면 전분기에 발표한 게 올해 한 1,8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또 늘려가지고 1,900억 달러를 올해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 클라우드 비즈니스 이 AI 쪽에서 외부 고객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AI 수요가 굉장히 커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앞으로 투자 계속 할 거냐, 반도체 계속 사갈 거냐 이거였는데 사실 구글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계속 투자하고 반도체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 구글은 주가가 빠졌는데 하이닉스 ADR 그리고 마이크론은 시간에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반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 기업에게는 기대했던 뉴스가 나왔던 거고 좋은 뉴스가 나온 거고 AI 수요도 늘고 있고 투자도 계속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주주들은 싫어하는 거죠. 구글 주주들은 별로 좋게 생각을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금 마이너스 수준까지 이제 도달을 하고 이 상황이 투자를 계속하는 게 지속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오늘 올라도 시원하게는 못 오르는 이유가 이런 찜찜함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긍정적인 업계 뉴스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오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매출이 한 1조 이상 나오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인데 이게 비즈니스가 이 고객들이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직접 서버를 사거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거나 이걸 못하는 회사들한테 그 서버나 GPU나 CPU나 이런 거 빌려주고 임대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8월 1일부터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GPU 사용료를 30% 정도 올리겠다. 지금 이건 무슨 의미냐면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이 고객인데 GPU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 AI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뉴스 하나가 TSMC가 어제 주가 5% 오를 때 내년에 파운드리 가격을 27년부터 10%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반도체 수요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 필드에서는 AI, GPU,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디지털 오션이나 TSMC나 구글의 실적도 보면 AI 클라우드 이쪽 비즈니스 실적 괜찮고 AI 수요 강하다는 얘기했고 자기들 투자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반도체 기업의 바닥은 좀 확인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약간 찝찝하다는 말씀 드린 게 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반문을 투자자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쉬운 부분들,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는 제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수요가 혹시라도 위축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은 결국 필드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알파벳을 시작으로 해서 여전히 우리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그널들이 훨씬 많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시장이요. 일각에서는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창신 메모리 이번에 공모가도 굉장히 낮게 또 책정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 속도 붙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키미 K3도 아무리 수요가 늘어난다라고는 해석은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이렇게 따라잡는 모습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사장님? 예, 제가 키미3부터 먼저 네. 말씀드리고 창신 메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미3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긍정적인 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아요.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성능이 괜찮은 걸 만들어냈어? 라는 시장에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놀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캐펙스 투자, 반도체 투자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성능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GPU를 사용했는지, 반도체 칩은 어떤 종류를 사용했는지, 학습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미국 모델보다 훨씬 적은 반도체로 구현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불분명하고 해서 꼭 부정적으로 볼 일은 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또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면 어떤 거냐면 미국의 빅테크가 투자를 늘리거나 최소한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AI 굴기를 이제 키미3 작년에 딥시크 이런 걸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 올해 빅테크가 캐펙스를 뭐 4,800억 달러에서 뭐 7,300억 달러까지 지금 늘려놓은 상태인데 미국 업체들이 이런 우위를 확보를 하고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좀 계속 우위를 가져가려면 투자를 더 집행하거나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뉴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신 메모리가 이제 우려 사항이 굉장히 많죠. 어떤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봤지 않습니까? 물량 공세를 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걸 봤잖아요. 네. 이거 D램, HBM까지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2차 전지는 2차 전지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뭐 저장만 시키면 되는 건데 근데 반도체는 하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차이가 천차만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중국도 이제 AI 투자 레이스에 들어온 것 같다.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2030년까지 투자 금액이 미국이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엄청나게 큰 거죠. 그쵸. 미국의 3분의 1이면 대단한 건데 그래서 창신 메모리를 상장하는 이유도 중국 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창신 메모리, 양측 메모리 이런 데를 키워서 네. 중국 데이터 센터 수요에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요소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좀 세그먼트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범용 D램 이런 쪽은 중국에 영향이 있을 건데 그건 아마 중국 내의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지금 내부적으로 중국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사양 DDR5라든지 HBM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 데이터 센터에 중국 반도체가 들어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 메모리 업체는 중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그리고 중국 가전제품에 일정 부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들 한번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키미 K3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양상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를 더욱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투자의 확대 흐름에서는 우리나라 투톱 기업이 더 수혜적인 측면을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창신 메모리 관련돼서도 사실 이 반도체는 공정, 수율 잡는 게 어렵습니다. 범용 D램 쪽은 앞으로 향후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 나올 수도 있겠지만 HBM이라든지 이런 첨단 공정에 있어서는 역시나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 지금은 그 부분을 우려하기보다는 일단 체크 정도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요즘에 상승, 반등이 나와도 예전보다는 좀 힘이 확실히 좀 약해졌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부사장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닥을 아직 확인을 못한 게 아닐까? 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지신 것 같은데 부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바닥을 이미 확인을 했고 우상향이 나올 건데 속도에 대한 조절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바닥권에 도달을 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직 지켜봐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락의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 얘기도 있고 네. 뭐 데이터 센터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면 하락을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많이 오르고 레버리지가 있고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펀더멘탈하게 보면 지금 실적 좋은 거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 실적이 내년 중순, 하순 넘어갈 때까지는 좋게 나오는 거 인정. 그런데 27년 말, 28년 실적을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서 주가 빠진 거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고 투자가 많아지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고 반도체가 이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게 28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이런 속도로 지을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사모대출도 문제가 많다 그러고 아 이거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하락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봐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캐틀리스트 촉매 네.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빅테크 실적을 발표되는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거 계속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계속 빅테크가 투자를 많이 해주겠다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구글 실적 발표 봤잖아요. 네. 투자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진짜 많이 할 수 있냐? 네. 이제 이런 반문들이 의심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이번 구글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여전히 AI 성장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 수요는 좋다. 그 수익성도 보여줬다. 근데 이게 V자 반등을 이끌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은 방어해주는 정도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은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닥은 좀 찍었다라고 보시는 이유, 이번에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을 해줬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다만 상방에 있어서 왜 예전처럼 시원하게 안 갈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퍼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방 지지력이 생겼다, 상방은 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쪽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방향성 자체는 그대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할 때 초반에는 확실히 PBR로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선행 PER, PER 하면서 PER로 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PBR, PER 어떤 걸로 봐야지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라 장중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네. 해보겠습니다. 미국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도체를 분석을 할 때 PER이나 EV, EBITDA 같은 이익 지표를 더 많이 씁니다. 네. PBR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좀 PBR을 많이 그렇죠. 써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평가다, 싸다, 비싸다 이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PER로 보나 PBR로 보나 사실 둘 다 쌉니다. 그러니까 PBR은 그냥 겉으로 나타난 숫자는 네. 비싼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ROE가 엄청 높게 나오기 때문에 ROE 비교해서 보면 지금 PBR도 저평가거든요. 근데 좀 이론적인 거 설명을 좀 드리면 PER은 이익을 기업 가치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PBR은 어떤 거냐면 자본 총계, 우리 재무제표에 있는 그 밸런스시트라고 하는 대차대조표에 있는 자본 총계를 기업 가치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그 PER 같은 경우는 분모가 이익이고 분자가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정 PER이 10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익인 분모가 계속 움직이니까 그 분자인 주가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 10배를 맞춰주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PER이 이익이 이렇게 바뀔 때 굉장히 설명력이 뛰어난 지표입니다. 근데 반면에 PBR은 분모가 자본 총계예요. 그 분자는 똑같이 시가총액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 총계가 우리 부기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인데 대차대조표 첫 페이지 딱 펴면 왼쪽에 자산 있고 오른쪽에 부채 자본 있잖아요. 네. 이 자본을 이걸 분모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본은 사실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 이익이 조금 나거나 손실이 좀 난다도 큰 변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PBR 1배가 적정 주가다 이러면은
자본 총계가 별로 안 바뀌잖아요. 이익이나 손실이 좀 나더라도. 그러면 PBR이 별로 안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바뀔 때 설명력이 떨어지는 지표가 PBR입니다. 그래서 M&A 할 때 쓰고 막 이러는데 적자 날 때 아무리 적자가 나도 기업 가치가 0은 아니니까 네. 그래도 이 정도 가치는 있다. 이럴 때 PBR을 좀 많이 쓰는데 그 PER은 손익계산서를 쓰니까 그 매년 숫자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죠. 주가를 설명하기 아주 용이한 지표인데 PBR은 대차대조표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바뀌니까 이익이 바뀔 때 설명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PBR을 이익에 대한 ROE 설명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PBR 1배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보통 이론적으로 보면 PBR을 제시할 때는 ROE가 이만큼 나오니까 이렇게 ROE 나왔을 때는 적정 PBR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ROE가 15% 나오니까 이 업종에서는 적정 PBR을 1.24배로 준다. 또는 그 뒤에 ROE가 20%로 늘어났으니까 적정 PBR을 1.54배로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앞뒤 없이 그냥 PBR이 높으니까 이거는 네.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지표거든요. 결국 PBR도 이익이라는 ROE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결국 이익이 가장 핵심 변수예요. 그래서 외국 애널리스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분석할 때 PER이나 EV/EBITDA 같은 이익 지표를 많이 쓰고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좀 특이한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D램이나 낸드 같은 옛날 범용 제품들한테는 PBR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요즘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뭐 HBM이나 이런 쪽은 PER을 주고 이렇게 복합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현재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 PER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뭐 3배, 4배 이러고 있어요. 그 장기 평균이 보면 이 기업들이 10배인데 그렇죠. 거의 절반에서 뭐 3분의 1 이렇게 거래되는 거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평균이 보통 10배 정도 했는데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6.5배? 뭐 이런 수준에서 거래되는 미국이 전체 평균이 20배가 넘는데 마이크론이 6.5배거든요. PBR도 이제 숫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숫자가 막 복잡하니까 PBR의 숫자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네, 네. 좀 생략을 하겠는데 어쨌든 ROE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삼성전자 54% 정도 나오고 하이닉스가 98%가 나와요. 이 정도 나오면 PBR도 저평가거든요. PER, PBR 둘 다 저평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왜 이러냐. 사실 지금은 이 실적이 지속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2028년에 이 정도로 지어지기 힘들 거야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28년이 되면 지금 이 주가 가만히 있어도 싼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힘을 많이 얻고 있어서 주가 빠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시장 환경을 좀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봐야 네. 되잖아요. 냉정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도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투자 계속하겠다 그러고 지금 AI 수요도 넘쳐난다 그러고 디지털 오션 가격 올린 거 말씀드렸고 TSMC도 가격 올리고 AI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의구심만 있는 거지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랑 업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주가가 힘을 못 쓰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거죠. 이익이 계속 잘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여전히 계속 잘 된다. 이걸 분기마다 계속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이 바닥권이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